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박 3일째 진행 중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반대에 나선 건데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한국 기자,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밤 12시에 자동 종결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 지역투표 일정을 마친 뒤 이르면 5일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 국민의힘은 국회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대통령실도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며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을 싣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전북에서 지역 경선을 벌이는데 최고위원 레이스가 주목됩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사퇴 하루 만에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각오 함께 들어보시죠. 친소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김상훈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뛰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요.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저는 개파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최고위 석상에서 4대5, 5대4 그렇게 불거질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된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 지역 4선 중진 의원으로 이 정책통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한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바로 개파색이었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이제 사표를 받은 데에는 이제 워낙 친윤계의 지원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개파색이 옅은 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친한동훈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아마 친윤계라는 쪽에서 친윤계인 정점식 전 의장을 교체한 데 대해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김상훈 의원, 이 뭐 친윤계도 아니고 친한동훈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뭐 이렇게 개파색이 엷은 사람을 후임으로 그러니까 내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불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의 불만 이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잠재우는 데에 김상훈 의원이 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한동훈 대표가 김상훈 의원을 지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도부 구성을 지금 보면요.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3선이고 새로 의장으로 임명된 김상훈 의원은 4선으로 선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개파색이 옅고 개파에 치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원내대표 견제형으로 뭐 4선을 찾아서 임명했는가라는 견제형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선수가 하나 높다고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견제한다 안 한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김상훈 의원이 아까 4대5, 5대5, 5대4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죠.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예민한 이슈가 불거지면 그땐 친윤과 친한의 그 성향이 드러날 겁니다. 김상훈 의원은 아까 우리 최 의원 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보수의 이제 지역 기반을 가진 곳이고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정책통이고. 또 친한 성향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반윤 성향이 그렇다고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뭐 크게 이제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체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이런 논의 자체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돼요.
절대로 이 무슨 친윤이다, 친아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긴 한데 예. 대통령실 저도 뭐 용산의 심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보도입니다만 그렇게 알려진 것이긴 합니다만 정점식 전 의장의 유임을 권유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또 일부 보도는 그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만 다 지난 일이긴 한데 어찌든 한동훈 대표 체제는 한동훈 대표 뜻대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쩌면 5대4, 4대5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만약에 김상훈 의원이 저런 식으로 개파가 없는 건 좋은데 너무 물에 물 타는 숯에 술 타는 저렇게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쟁점적으로 친윤과 친한의 그 쟁점이 두드러질 때는 친한 편 들어야 되는 거죠. 뭐 그걸 의식을 했겠죠. 한 대표가 단지 이제 김상원 정책의장은 아직 뭐 완전히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저렇게 수사적으로 저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4, 4대5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돼서 최고위 9명 중에 과반 이상이 친한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좀 탄력을 좀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명직을 김종혁 원외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자, 좀 전까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책위 의장이 대구 출신이에요. 원래 대구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내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똑같이 TK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TK가 아닌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쪽을 TK로 하니까 역으로 지명직을 아예 그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장으로 하면서 개파색이 옅은 그런 이 연착륙을 위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임명한 대신 지명직은 아주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5대4, 4대5의 리스크는 일단 제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추구해야 할 개혁,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반영, 총선의 민심 당심 반영, 또 전대에서 나타난 민심 당심 반영을 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이 지금까지 그냥 온전하게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찐윤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 그것을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최고위원이 누구냐 했을 때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김종혁 원외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임명이야말로 사실상 정책위 의장보다는 훨씬 더 친한의 어떤 전위적인 어떤 조직을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중진 의원들과 연쇄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한 대표가 물론 압도적인 당심으로 당선이 됐지만 이제 뭐 관건은 원내 의원들의 민심을 좀 어떻게 얻을 건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로서는 눈앞에 닥친 과제가 특검법입니다. 어쨌든 예.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3자 특검 추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어쨌든 그 3자 특검 추천으로 인해서 특검 재표결에서 8표 이탈을 막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본인의 성과물로 가져오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앞으로 본인이 또 대선 가도로 가야 되는데 이 특검법을 본인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 중도층에 대한 확장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정하다는 이미지도 동시에 얻게 될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 상당히 욕심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니까 조경태,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권성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친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잘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리더십은 세워질 것인데 한 번, 두 번 만나서 본인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리더십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사의를 표명했던 친윤계 정정식 전 정책위의장은 이 오찬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건강상 이유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친윤계의 이런 불만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이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할 어떤 정치개혁 관련한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 대통령실과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의견을 무시하고
뭐 당에서 그냥 그 아주 강력한 무슨 추진력을 보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마 친윤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그다음에 당내에 있는 뭐 친윤계의 대표적인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좀 조율해가면서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그 친윤계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건이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의장을 저렇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 안 치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친한계를 임명했다고 해서 뭐 리더십이라는 게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십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뭐 지지율이 뭐 민주당을 또 압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유난히 그 상승 기조를 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야 돼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좀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리더십은 점차 뭐 정착이 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별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들이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아마 그 반대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8월 한 달 정도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까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도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 입장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앞서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병대원 추천 특검을 이제 제3자 추천을 한다. 이게 예.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거예요. 공약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대통령실과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갈등의 지점일 겁니다. 아마. 다른 것과 달라서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페이탈할 수 있어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이 대립 이 지점이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그 정말 정교한 리더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립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의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란 말로 해석을 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친윤을 의식해서 조율하고 스킨십 늘려가고 이러면서 무난하게 간다? 저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지금 이제 논점이 될 말이죠.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의 굵은 선을 가지고 가고 네. 그리고 여타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친윤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렇게 가야지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완강하게 가고 또 모두 또 디테일하게 간다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큰 줄기는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로 그래서 63%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당신 민심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친윤 의식하고 대통령실 의식하게 된다면 의외로 오히려 더 친윤에게 전 내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강하게 갈 건 가고 그러나 다른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당 외에서도 이재명 대표와도 대결점을 늘려가고 아마 그래야지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는요, 이 종부세 완화 등 이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자, 한동훈 대표도 어떤 이런 전략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한동훈 지금 대표가 최근에 3연타석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홈런 절대 아니고요. 네. 뭐 3루타 아니고요. 안타. 안타는 맞습니다. 단타는 맞습니다만 단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팀F 사태 뭐 발빠르게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하필이면 팀F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바로 다음 날 정무위가 열렸거든요. 네. 물론 뭐 지적을 해서 정무위가 열렸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이슈가 딱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는 물가 문제, 사과와 관련된 물가 문제 그리고 간첩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적국을 외국으로 못한 것. 물론 이제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지만 공방을 벌인 게 한 대표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이슈에 대해서 한 대표가 천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단타라고 얘기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략,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큰
이 한동훈표 브랜드가 돼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이 강령을 바꾸려고 해요. 뭘로 바꾸려고 하냐?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넣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의 하나였던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윤석열 정부로 표명되는 어떤 브랜드 아젠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를 보완해 주려면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당 대표가 그것을 완전히 정책적인 것을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동훈이 나와서 이 당이 무엇인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아젠다가 이제 나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우클릭을 실제로 한다기보다 내가 이쪽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중도한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양쪽이 정책적인 어떤 부딪힘, 누가 더 내전쟁터로 상대를 끌고 올 것이냐, 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정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국회 본관, 사무공간, 그 당대표실이라고 당마다 배정돼 있는데 그거 관련 불쾌함 표시한 건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이 사무처 공간이 좁거나 혹은 본인이 당대표고 원내대표하고 공간이 좀 멀어져 있다거나 예. 이런 것을 이제 불평불만을 해왔죠.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미숙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니 이렇게 정치적 진공 상태, 국회가 개의된 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아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롭게 사무소 공간이 넓다 좁다 이런 걸 가지고 또 화장실 앞이 뭐 내 방 앞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뭐 그런 가운데 오늘 조국 대표가요, 이 한동훈 대표를 이 통 큰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애잔하다 이러면서 또 언론 공격에 나섰는데 이 발언에서 아니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제 이 조국혁신당의 국민의힘이 이제 공간을 양보했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생각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원래 그거 우리한테 당연히 배정됐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저것도 잘 모르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 본청의 사무실 공간은요 국회 사무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약에 국민의힘 용도로 배정을 해놓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방 안 빼면 사무처에서 절대 그거 방 빼라 소리 못 합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국회 이제 출입해본 기자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건 국민의힘이 양보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몫으로 넘어간 거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가 양보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는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요. 그건 양보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조국혁신당에 그 사무실을 배정한 거다. 그게 팩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탄핵안 표결 전 진행된 이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진숙 위원장 지금 화면 보듯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가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일일자리 가짜 입원한 건 아닙니까? 4인 체제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급선무지 지금 분명히 해법이 있고 이거 고칠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정말 기관 괴롭히기도 아니고 계속 부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 출근길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입원이 회피용 가짜 입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여당 의원들은 의사 진단을 그럼 못 믿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공방 들으셨는데 정작 중요한 공방에서 좀 멀어진 동떨어진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을 내정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 안 되는 공방. 아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고수할 때까지 그 사퇴하지 전까지는 이 장면이 계속 국민들 앞에 노정이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 아침에는 멀쩡했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아프냐? 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뭘까요? 지금 사상 초유로 탄핵이라는 것은 현직에서 벌어진 이 기관장의 어떠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거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파면, 즉 직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명된 날 바로 탄핵을 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증오 내지는 또는 뭐 이지매 같은 일본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따돌림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이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방어를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된다. 개인적인 어떤 방어가 뭐 그대로 모든 어떤 청문회니 아니면 또 청문회 끝나면은 국정조사니 하면서 지금 노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노정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여당이 이 정도의 어떤 해명, 의사진대 못 믿냐라는 것도 사실상 지금 뭐 코미디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그렇게 되죠. 더군다나 청문회도 보통 장관급의 경우에 하루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를 이틀 정도 하고요. 뭐 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무려 사흘간을 했어요. 청문회 한 사흘 동안 만약에 그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시달렸다고 본다면 아마 안 생긴 병도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민수 의원은 뭐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진단서가 아마 첨부된 모양이죠. 근데 그거를 뭐 무슨 꾀병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적어도 진단서가 있다면 뭐 그런 부분은 뭐 믿어야죠. 뭐 또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압박하면 뭐 건강상의 이유가 저는 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서 뭐 앞으로 다음 주에 뭐 청문회도 하고 뭐 계속 불러내서 뭘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뭐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민주당이 저렇게 뭐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뭐 화풀이성 탄핵 뭐 또는 화풀이성 뭐 청문회 증인 소환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최대한 뭐 방어에 나서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충돌로 보이지 그 뭐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 지금 그 방송통신위의 체제를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이진숙 위원장을 차례로 앞세워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탄핵 원인이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탄핵을 하려면 아까 네.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이 업무 중에 그러니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야 돼요. 근데 위원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이제 탄핵을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은 말이죠. 이게 지금 2인 체제라는 게 불법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인 체제 제가 봐도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합의제 기구라고 분명히 설립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 법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인 체제라고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정밀하게 법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이인숙 위원장의 행동은 불법은 아닌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양쪽의 주장의 차이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둘 다 이게 아무래도 취임하자마자 MBC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다 선임하고 또 KBS 이사 다 선임하고 말이죠. 예. 또 임명장도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하는 그 국립현충원 참배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전광석화, 과거 YS가 하나의 쳐내듯이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목적은 뚜렷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되기 전에 이 부분을 완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고
바로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야당은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BC의 이사를 방어하기, 이 경영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야당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MBC의 경영진을 뺏기 위해서 여당은 또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거기서 의사진단서가 많이 틀린 이 자체가 대단히 코미디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인 체제가 된 건데 파행은 뭐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 양쪽 다 한쪽은 어떻게든 MBC를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한쪽은 MBC와 KBS를 순항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지대로 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어떤 목적 그러니까 KBS와 MBC의 사장과 관련된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졌다. 다 이렇게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통위는 KBS와 MBC와 EBS의 사장을 선임하는 기구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산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OTT 등 외국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의 새로운 어떤 컨텐츠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 줄 것이냐 또는 통신산업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냐 이걸 논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근 1년여 동안 뭐 이동관 그다음에 김홍일 그다음에 이진수 방통위 내정자를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끝에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직무 정지예요. 거의 6개월 동안.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1인이어도 그것을 제대로 의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방송통신 산업은 뒷전에 언제나 놓이게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가장 비극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은 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네, 오물 탄핵,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 빗댄 표현인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강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꼭 굳이 저렇게 오물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야 됐을까? 북한에서 10차례 3,60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올 때 그것도 어디입니까? 국회와 대통령실로 향해 날아왔을 때 정부가 그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지도 못했습니다. 대책도 못 세우고. 근데 그런 오물풍선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서 위헌정당 심판, 해산 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10시간 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80여 명을 2시간 만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40초 정도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면접을 보면 어느 정도 1차 예선을 거치고 뭐 배수에 따라서 심층 면접을 봐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이사진들 같은 경우는요, 정당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혹여라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면 공직에서 나오신 다음에 3년 이내에는 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결과들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가 뭐 불법이나 법을 어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탄핵 사유도 될 수 없고 유감인 건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뭘 예고했느냐? 바로 임명되면 바로 탄핵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임명됐는데 현충원 갔다가 임명장 받고 있는데 탄핵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말씀하셨듯이 MBC를 지키자, KBS를 지키자, 바꾸는 것을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안이 있었어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 그거 다 없애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임기가 훨씬 남아있는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 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 법카로
4,000원짜리 김밥 샀다고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면서 면박을 줘갖고 내쫓았어요. 그렇게 내쫓고 자기네들 임명해서 자기네들이 사장 바꾼 거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임기를 다 지킨 거예요. 임기 다 마친 겁니다. 8월 달까지 임기 안 마치고 중간에 내쫓지 않았어요. 임기 마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임명하는데 이게 방송 장악이냐 아니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남아있는 사람 면박 줘갖고 내쫓고 사장 선임한 게 방송 장악이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잘못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저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정권이 재창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 정부가 다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달라야죠. 지금 이 식물 방통이 된 게 어쨌든 간에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지만 그게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어쨌든 이제 KBS라든가 MBC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미션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라도 조금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과 좀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22대 국회 들어서 9일에 한 번꼴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직격을 했는데, 자, 이 국회가 민생 법안은 손 놓고 있다 이런 비판 쏟아지고 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비판 들어도 할 말 없죠. 민생 자체가 뭐 우리 뇌리에서 사라졌어요. 협치란 단어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도 한때 협치란 단어 얘기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탄핵, 특검 이게 탄핵할 건 해야 되겠죠. 또 특검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옥석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옥석을 가리긴 좀 어려운데 탄핵과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말이죠. 어떤 것들은 제가 봐도 탄핵감도 있고 특검감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남용처럼 들리다 보니까 탄핵이나 특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탄핵이나 특검은 대단히 진중하고 아주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 탄핵이나 단어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데, 우리 과거에 탄핵하면 정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외에 잘 얘기 안 했던 겁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이제 탄핵 상소 같은 거 많이 올리죠. 근데 지금 탄핵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 옆에 계십니다만 지금 탄핵과 특검을 이 의석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남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말이죠. 설령 국민의힘의 잘못 때문에 탄핵과 특검의 정당성이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마저도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입법 권력은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게 아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제2호권이 헌법상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남발할 게 아니듯이 말이죠. 야당도 입법 권력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죠. 그 탄핵 특검을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달 만에 탄핵 특검이 15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치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 직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동관, 김홍일 이 두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전에 사퇴를 했죠. 예. 그 얘기는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면 이게 뭐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 방송통신위의 업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거치면 뭐 대략 한 달 정도면 이제 직무정지 상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아마 계산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그에 대항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나름의 방어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7월 초에 김홍일 위원장 먼저 사퇴를 했는데 뭐 7월 말에 이진숙 위원장 임명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도 또 똑같이 전에 했던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후보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급한 불은 껐어요. 뭐 MBC 박문진 이사가 8월 10일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러면 이제 13일부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KBS 이사는 또 8월 말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안은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자꾸 뭐 탄핵하고 뭐 탄핵 표결하기 전에 사퇴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이제 당장 급한 건 없으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기다리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경우에도 아마 뭐 대략 그 정도의 뭐 업무 복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그 탄핵이라는 거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나 헌재의 결정 사례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부분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럼 뭐 업무 복귀가 있는데 업무 복귀는 결국 뭐 금년 말이나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쯤에 업무 복귀가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아마 이런 태도로 민주당이 탄핵에 맞서는 거죠. 그렇겠네요. 민주당은요, 탄핵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 초에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이사 선임 과정을 좀 따져보겠다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 명의 80명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 2시간 만에 졸속으로 어떤 선임한 절차에 대해서 어쨌든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총선에서 크게 이기면서 입법 권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요,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사실 탄핵을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도요,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그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국민들한테 이 부적절한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알려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이 오늘 전북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 확대명 기조 뭐 계속 이어지겠죠? 그 사실은 뭐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두관 후보, 그다음에 김지우 후보 이렇게 셋이 지금 그 대표 경선에 출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굴 찍느냐? 뭐 이렇게 호소하는 민주당의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이 많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확대명 기조는 뭐 이거 사실 그 전당대회 열리기 전부터 뭐 처음에 어대명, 확대명, 이제는 구대명. 뭐 구대명이라는 네.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제 구대명은 90%가 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 뭐 뒷심발이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전북, 내일이 이제 광주, 전남인데 뭐 거기에서도 여전히 90%를 넘는 그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뭐 확정만 남겨놓은 상태의 전당대회를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가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게 최고위원인 것 같습니다. 총 5명을 뽑는데 지금 순위 변화 여부가 관심이에요. 특히 1, 2위 정봉주, 김민석 어느 분이 1, 2위 수석 최고위원이 될까? 그게 관심이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3,400표 정도로 좁혀졌어요. 19%대 17% 정도, 2%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 있는데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김민석 그 후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이 또 이렇게 그 작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경우는 호남이잖아요. 호남 당원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즉 이건 정확하게 이겁니다. 호남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뜻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추미애 당시에 국회의장 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전혀 안 먹혔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와 강성 개딸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방향성이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도리어 개딸들의 어떤 그런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강성 당원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묻지 마. 김민석 후보를 이번에 한번 밀어보자라고 할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바로 반영을 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여 투쟁. 안정성은 김민석 후보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하는 건 김민석보다 정봉주가 나으니까 역시 두 사람 다 어차피 친명이니까 지금 계속 정봉주를 응원할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엇갈리는 어떤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 치고 올라오는 김민석 후보를 아마 호남권에서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김수호 후보가 2위까지 올라왔네 한다면 호남 민심은 언제나 될성부는 떡잎을 보호한다 이거거든요. 즉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미래 가치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김민석 후보한테 좀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당심이 요동치는 배경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중, 이른바 이 명심이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김민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언급한 거 그거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부인할 필요는 없죠. 그건 뭐 일단은 관심을 모으는 기점이 된 것이 분명하고요. 일단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최고위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친명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유독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딱히 정해진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선의 원내 좀 안정적인 분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을 이끌어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정치에서 예측 불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고 또 인지도가 높으신 분인데 어쨌든 원외이다 보니까 강성 발언을 하실 때가 좀 있지만 지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강성 발언을 하기보다도 지금 입법 폭주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고 나와서 또 민생과 중도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다선의 안정적인 원내 인사를 좀 바라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봉주 후보의 경우 총선에서도 뭐 좀 논란이 됐었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건가요?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잖아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강성 지지자들이 일반적인 중도층의 민심과 좀 괴리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재명 대표의 방향,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폭적인 지지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맹목적인 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는 워낙 뭐 막말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말도 강성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이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정봉주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되면 그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김민석 의원 쪽에 마음을 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저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뭐 최고위원 후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친명 그리고 전부 이재명 대표 뜻을 따로 여기 대해서 뭐 이견, 소신 이런 발언할 수 있습니까?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큰 의미가 없다는데 자 일단 뭐 선두 다툼 외에 또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이 당선권이 5위를 과연 또 누가 하느냐인데 지금 이현주, 한준호 후보가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이현주 후보의 원래 고향은 그 부산입니다. 부산, 예. 그렇죠. 근데 부산 경선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한준호 후보의 또 원래 고향은 또 전북입니다. 근데 오늘 전북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데 두 사람의 표 차이가 이현주 후보가 현재까지는 5위입니다.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6위인데 두 사람의 표 차이가 0.09%밖에 나지 않아요. 불과 1,000몇백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이렇고 두 사람의 원래 고향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 오늘 경선에서 한준호 후보가 5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현주 후보가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이현주 둘 다 사실은 지역구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을 아직 남겨놓고 있지만 거기서는 뭐 대략 비슷하다고 보고 그럼 이제 오늘 전북에서 뒤집고 광주 전남 내일 광주 전남이거든요. 뭐 거기도 그 오늘의 분위기가 아마 거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조금 아직은 섣부르지만 결국 5위 싸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위는 최고위원이 되고 6위는 최고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현주 후보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투표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대 초반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투표율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좀 아픈 부분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전당대회의 어떤 기조
방향, 결정,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결과가 당원들이 생각하는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싶고 또 최고위원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에서 선출하고 싶은데 만약 내가 원하는 당대표 후보, 내가 원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만약에 고전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텐데 사실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심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이낙원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도로에 10여 명의 사복경찰관들이 몰려듭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웁니다. 새벽 5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1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보가 가면서 쓰러져갖고 피 토하시길래 얼른 119를 불렀지. 심폐소생술을 119 남자분이 오셔갖고 했거든요. 남성은 범행 3시간 40분 뒤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이곳 쪽방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까지 노숙을 하다 현재는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범행 장소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과 노숙자 간 다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좀 뭐 금전을 좀 요구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가 자고 있으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일어나라 어쩌라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지하보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범행 동기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그게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물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평소부터 본인에게 쌀쌀맞은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라는 게 지금 범행 동기인데 사실 이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올 1분기에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모두 53건이었고요. 이 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미리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온전히 막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범행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해 남성이요. 지난해 말까지 노숙을 하다가 현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 리포트 보시니까 인근 상인들이 평소에도 좀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상인에 따르면 둘이 자리 문제 때문에 자주 다퉜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에서 이날까지 대청소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요. 이 물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벽에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계단, 통로에 물청소를 실시한다 이런 중구청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데요. 지하보도에 방치된 개인 물품 7월 28일까지 자진 수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상인은 요 며칠 이 지하보도에 노숙자들이 많이 줄었고 박스나 텐트 같은 개인 물품들도 치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사람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 흉기를 사용한 이 강력 범죄가 이 서울에서만 7건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안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7건이라는 게 9일 새에 발생한 사건의 건수가 7건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점심 때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공공장소에서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지금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이 범인의 정신질환 등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1m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가해자 백모 씨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개인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심신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라면서도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비밀 스파이 때문이다.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감형을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봐왔는데 이번의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모습이 그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거의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사실 분노할 수가 없는 것이 황당함이 더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 동기로 봤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정신질환자는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마약 검사도 일단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나온 음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재 A 씨에 대해서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술도 마시질 않았어요. A 씨가 이 대기업에 다녔고요. 퇴사 이후에 이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욕설을 하면서 주민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피해자가 지난 1월 이후에 이상행동으로 총 7건에 달하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접수됐을 때 정신감정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과연 이런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는가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소식을 안 전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8월의 첫 주말인 오늘 폭염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사람 체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꼭 기억하시고요.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와 충청 내륙에 5에서 20,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여수가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4도, 창원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